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임신 7개월 수진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친정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은 딸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내 딸이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니? 시댁에서 하루 한 끼 찬밥으로 학대받아 사람이 아닌 앙상한 뼈다귀가 된 딸.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15년간 봉인해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전직 특수부 검사, 재벌가, 상속녀의 증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겠네. 며칠 후 시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6시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공기가 좋아서 매일 이 시간을 즐기곤 했어요. 수진이 시집간 후로는 더욱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딸이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수진이 부엌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제 혼자만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수진의 결혼을 허락할 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시댁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좋아한다고 하니 반대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결혼식 전날 밤 수진이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밝은 미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불과 8개월 전의 일인데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수진에게서 연락이 뜸해진 것도 걱정이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했는데 최근 한 달은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았습니다. 받더라도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임신해서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수진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키운 엄마의 직감으로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며칠 전에는 시댁에 안부 전화까지 드렸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잘 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간섭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물을 주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른 시간인데 누가 올까 싶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임신부 같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 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그 사람을 보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 딸이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 힘들어 보였고 몇 걸음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가까이 다가온 수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 딸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깊게 패인 눈, 핏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입술까지. 임신 7개월이라고 했는데 배는 그리 크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임신 전보다 팔다리가 더 말랐습니다. 옷도 헐렁하게 걸쳐져 있어서 마치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은 것 같았어요. 어머나 수진아.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은 대문 앞에서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온 딸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대문을 열고 수진에게 달려갔어요. 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고 눈은 푹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딸, 이게 무슨 일이니?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손에 닿는 딸의 뺨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눈물이 났어요. 대체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간신히 한마디를 했는데 목소리조차 힘이 없었어요. 마치 며칠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마신 것처럼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웃집으로 뛰어가서 119 신고를 부탁드렸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 딸이 쓰러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적이 없었는데 딸 앞에서는 침착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놀라며 즉시 신고를 해주셨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수진의 머리를 제 무릎에 베게 해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딸의 몸에서 뼈만 만져지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우리 딸.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계속 이렇게 말해주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응급구조사들이 수진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고 탈수 증세가 심하다고 했어요. 즉시 링거부터 연결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딸의 손이 얼마나 말랐는지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시행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소변 검사,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초음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양실조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임신부에게 이 정도 영양 부족은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태아도 발육부진 상태고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영양실조라니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더구나 임신한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이 깨어났을 때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한테 말해줘.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제 자신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따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성 쇼크까지 왔어요. 혈중 단백질 수치가 극도로 낮고 빈혈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라니 대체 딸이 시댁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건가요? 임신 중에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산 위험이나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제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어요. 내 딸과 손주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언제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힐지 모른다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수진아, 이제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만 수진은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도 딸에게는 불안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신 후 저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딸이 겪은 일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수진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눈물만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럭저럭 저를 받아주시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알린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진이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약하다며 핀잔만 주었다고 합니다. 구토가 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요. 임신 4개월 무렵부터는 식사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임신부는 적게 먹어야 순산한다는 시어머니의 지론 때문이었어요. 하루에 밥 한 공기, 그것도 찬밥으로만 주셨어요. 반찬도 김치 몇 점이 전부였고요. 제가 듣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임신부에게 이런 식으로 식사를 제한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살만 찐다고 하셨어요. 임신부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아기만 커져서 난산한다고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남편마저도 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남편마저 등을 돌리니 수진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는 아예 방에 가둬두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함부로 밖에 나다니면 안 된다면서요. 수지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시어머니가 동행해야만 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해 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 섭취를 늘리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의사들이 뭘 알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전문의의 조언마저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심한 모욕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임신했다고 예쁨 받는 줄 아냐?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게 당연해.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서 그런 걸 참았어? 수진은 제 질문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에 하소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댁에서도 친정에 말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입시켰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결혼한 여자는 시댁이 진짜 집이다.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딸을 세뇌시켰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경악스러웠어요. 수지는 마지막 몇 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아졌고 그것마저도 눈치를 봐가며 먹어야 했어요. 어젯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밤에 몰래 먹으려고 한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수진에게는 마지막 한계점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수진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이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시댁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임신한 여성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저는 병실 복도를 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딸과 손주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평생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긍정적인 소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양수액 치료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탈수 증세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태아의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스트레스는 피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당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수진이 다시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수진을 집으로 데려온 후 저는 딸을 친정방에 편안히 눕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친정방에서 수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집이 좋네요. 이렇게 편안한 기분 든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친정이 그리웠다는 것은 시댁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제 푹 쉬어. 앞으로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수진에게는 안심시키는 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잠든 후 저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댁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했어요. 결혼식 때 받았던 청첩장을 찾아서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인터넷 지도로 경로를 확인해 보니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지만 내일은 이 옷을 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준비를 마쳤어요. 수지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수면제 효과도 있어서 오전 늦게까지 잘 것 같았어요. 메모지에 간단한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급한 일로 잠깐 나갔다가 올게. 배고프면 냉장고에 죽이 있으니 데워 먹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립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2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시댁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주택가였는데 제법 큰 집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수진의 시댁도 상당히 큰 2층 주택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얼마 후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시어머니였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봤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조은혜입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사흘째 집에 없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수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왔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들어오실 필요는.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제법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가구들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못살게 굴었다고 했나요? 이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수진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성 쇼크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양실조라니요? 우리가 밥을 안 줬다는 말인가요? 그 애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뻔뻔한 반응이었습니다. 임신부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굶겼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루에 찬밥 한 공기만 주신 게 맞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묻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말을 했군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과장해서 말하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다른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누가 온 거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친정어머니요. 얼마 후 시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진의 남편도 함께 나왔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의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내가 사흘째 집에 없는데도 별로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친정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역시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수진이는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부가 이 정도로 영양 부족 상태인 건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하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임신부들이 워낙 예민하니까.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의 진단마저 믿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의무 기록도 다 있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다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임신부가 너무 많이 먹으면 난산한다고 해서.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했나요? 요즘에는 임신부 영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상식인데요.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셨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정보를 맹신했다는 변명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극단적으로 적용한 거였습니다. 수진이에게 임신했다고 예쁨 받는 줄 아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그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건 그냥 훈계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할 훈계인가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평범한 주부가 와서 몇 마디 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어요. 수진이가 회복되면 다시 이곳에 와야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뭐가 달라져야 한다는 건가요? 시아버지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이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신한 며느리를 굶기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우리가 굶겼다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영양실조 진단서도 거짓인가요?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자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수진이가 회복되면 다시 이곳에 올 거예요. 그때까지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무슨 협박인가요? 시어머니가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예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일 거였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수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를 보니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시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태도와 변명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다행히 컨디션이 많이 나아져서
조금씩 식욕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오늘 시댁에서의 대화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요. 오히려 수진이 돌아가면 더 심하게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단순한 대화로는 안 되겠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닌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였어요.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업무용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찰청에서 일할 때의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첩을 넘기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함께 사건을 수사했던 동료들, 도움을 주고받았던 각 기관의 담당자들, 그리고 지금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후배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을 골랐습니다. 김정훈이라는 후배였는데 제가 특수부에 있을 때 많이 지도해준 친구였어요.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해서 지금쯤이면 중요한 자리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오랜만에 거는 전화라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1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훈아, 나 좋은 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놀란 것 같았어요.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어떻게?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이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혹시 시간 괜찮아? 물론이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연락했어. 무슨 일이시죠? 뭐든 도와드릴게요. 정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예전의 그 의리가 담겨 있었어요. 저를 많이 따랐던 후배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언제든 말씀하세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훈과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른 번호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감사원,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었어요. 필요하면 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시댁에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니? 혹시 돈 관련된 문제라든지.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가끔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랑 같이 어디론가 나가시고. 어떤 돈이었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번 들은 얘기로는 세금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혹시 탈세나 다른 불법적인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다른 건 없었어? 아, 맞다. 시댁에서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직원들한테 제대로 임금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15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의 구두까지 예전에 법정에 설 때와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왠지 낯설면서도 친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예전 일들을 떠올렸어요. 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할 때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복잡하고 은밀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하나하나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그때의 저는 철의 검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신념으로 일했어요. 압박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직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중후한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그대로시네요. 정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어?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장검사로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경제범죄수사부라면 제가 필요로 하는 분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시댁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시댁의 의심스러운 행동들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가정 내 학대는 엄연한 범죄예요. 특히 임신부에 대한 학대는 가중처벌 대상이고요. 정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른 범죄 가능성이에요. 탈세나 노동법 위반 같은 그 부분을 조사해보고 싶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선배님께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곧바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시댁의 사업체 등록 현황부터 시작해서 세무신고 내역, 직원 고용 현황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식 수사 의뢰는 아니니까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정확히 제가 원했던 답이었습니다. 일단 시댁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 대응 방법을 결정하면 되었어요.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선배님이 직접 나서시는 일이니까 심상치 않은 일이겠죠. 옛날 그 칼 같은 모습이 그대로네요. 정훈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15년 동안 그 모습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꺼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저는 또 다른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선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5년 선배로 예전에 공동 수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세청 고위직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정말 오랜만이네. 선배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했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개인적인 문제인가?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댁의 세무 관련 의혹들을 조사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싶어요. 그 정도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사업자 등록부터 확인해보자. 선배님도 흔쾌히 도움을 약속해 주셨어요. 국세청 쪽에서 조사하면 시댁의 세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으로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어요. 노동청, 환경청 등 다양한 기관의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들 15년 만에 연락에 놀라면서도 기꺼이 도움을 약속해 주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 사이의 신뢰와 의리는 여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엄마 옷차림이 평소와 다르네요? 수진이 제 정장 차림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편안한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냥 정식으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수진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컴퓨터를 켰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쓰던 계정이었어요. 받은 편지함에는 수백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 메일들이었지만 몇몇 동료들의 안부 메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만났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구체적인 협조 요청을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저는 시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수진에게서 들은 내용들과 오늘 확인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조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내 학대 혐의였어요. 이는 이미 의료 기록으로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탈세 혐의였어요. 시아버지의 수상한 현금 거래와 세금 회피 발언들이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법 위반 혐의였어요.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수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입증되어도 시댁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탈세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각 기관의 지인들로부터 하나씩 연락을 받았어요. 모두 예비조사 결과였지만 시댁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정훈에게서 온 첫 번째 보고는 충격적이었어요. 시댁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세무신고 내역에 상당한 누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직원 고용 현황도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었어요. 국세청 선배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매출 은닉과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최저임금 위반과 부당해고 사례들이 확인되었다고 했어요. 시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시댁은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정훈과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정식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정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시댁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내 딸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15년 만에 진짜 조은의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훈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댁의 각종 비리 혐의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었어요. 이제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갈 단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류함을 다시 꺼냈어요. 검사 신분증 외에도 중요한 문서들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또 다른 정체성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어요. 서류함 맨 밑에는 오래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것이었어요. 그때는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해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법적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속 관련 서류들과 함께 아버지의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최대 건설업체 중 하나인 태상그룹의 창업주가 바로 제 아버지라는 증명서류였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회사 일을 물려받아도 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해.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검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완전히 평범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태산그룹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이 아직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또한 여러 부동산과 금융 자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전문관리 회사에서 대신 운용해 왔습니다. 저는 단지 매년 간단한 보고서만 받아볼 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태산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왜 아버지가 이런 유산을 남겨두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을 예견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산그룹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15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혜입니다. 상대방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정중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서울로 가기로 약속했어요. 태산그룹 본사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다시 한번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로 향했어요. 태산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조은혜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라 어색했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셨던 회장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회사 운영 현황과 자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책임자가 두툼한 파일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산그룹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제 개인 자산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지원 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던 말이었어요. 시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인데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관리 책임자는 즉시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최고의 법무팀과 조사팀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의 시댁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과 각종 비리 의혹들을 말했습니다.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태산그룹의 조직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문 조사팀이 시댁을 둘러싼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조사팀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어요. 시댁의 재정 상황과 사업 현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시댁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는 수년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직원들의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정도 여러 차례 위반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조사팀 책임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댁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하세요. 관련 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요. 다음 날 아침 시댁이 있는 지역의 지방청과 세무서,
노동청에 동시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태상그룹의 법무팀에서 정리한 완벽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시댁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자료가 너무 완벽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제 시댁은 정식 수사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러 기관 합동으로요. 시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댁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멀리서부터 여러 대의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검찰청, 국세청, 노동청, 환경청에서 온 조사관들의 차량이었어요. 시댁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도 서 있었어요. 태상그룹에서 파견한 법무팀의 차량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대에 탔어요.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팀 책임자가 정중하게 보고했어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시댁집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조사관들이 각종 서류와 장비를 들고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시댁집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고급 차량들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상그룹 법무팀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조은혜 회장님, 현장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이라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상속 관련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태상그룹 창업주이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문서들입니다.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태상그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태상그룹. 그 태상그룹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은혜 회장님은 태상그룹 창업주이신 조재민 회장님의 외동딸이십니다. 직원의 설명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아버지와 수진의 남편도 집 밖으로 나왔는데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진짜 재벌가 딸이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답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숨길 이유가 없네요. 그때 검찰 조사관이 나와서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탈세 및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동행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검사 출신에다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군요.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꾸민 게 아니라 당연한 조치예요. 내 딸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며느리를 굶긴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국세청 조사관이 나와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세무 기록을
전면 재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고용 관련 노동법 위반 사항도 함께 수사하겠습니다. 시댁의 모든 비리가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모든 것이 법대로 진행될 거예요.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힌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될 겁니다. 제 마지막 말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시댁의 모든 자료가 압수되고 주요 인물들이 조사를 위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검사 조은혜와 태상그룹 상속자 조은혜 말이에요. 수진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시댁 현장 조사가 끝난 지 이틀 후 정훈에게서 첫 번째 수사 결과 보고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선배님, 이건 단순한 탈세 수준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경악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1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도로 뻔뻔한 사례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운영하는 건설자재 공급업체는 지난 5년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은닉해왔어요.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실제보다 적은 매출을 신고하고 차액은 모두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탈세 규모만 해도 15억 원이 넘어요.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였어요.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몇몇 직원들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노동청 조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임신한 여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례가 3건이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관여한 일이었습니다. 환경청에서도 문제를 발견했어요. 건설 자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 방류해 왔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해 왔어요. 이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시댁은 그야말로 범죄의 온상이었어요. 세금 회피, 노동 착취, 환경 오염까지 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다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산그룹 법무팀에서도 추가 보고가 올라왔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였습니다. 수진 양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팀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임신부에 대한 학대는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배상액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수진 양을 예민하다,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간 것들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시댁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제발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부탁드려요. 저희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시어머니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검사 출신에다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한테 그렇게 할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저희가 무지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무지해서 며느리를 굶긴 건가요? 무지해서 세금을 안 낸 건가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시작된 수사는 제가 중단시킬 수 없어요. 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작에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런 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제 진짜 정체성과 시댁에 대한 수사까지 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검사 출신이고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응.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숨기고 살았던 과거를 드러내야 했다는 생각에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할 게 없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일주일 후 시댁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먼저 실린 후 전국 언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15억 원 규모 탈세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기사에는 시댁의 각종 비리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며느리 학대 사건도 함께 보도되어서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대부분 시댁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임신한 며느리를 굶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며느리가 불쌍하다. 시댁이 완전히 미쳤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시댁 사업체 앞에는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잠적해서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댁에 대한 기소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특가법상 조세 포탈죄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15억 원 규모라 실형이 거의 확실합니다. 시어머니도 노동법 위반과 며느리 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될 예정이었어요. 특히 임신부 학대는 가중처벌 대상이라서 집행유예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남편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됩니다. 부모의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았고 아내 학대에도 가담했으니까요. 시댁 가족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된 거였어요. 각자 다른 혐의지만 모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탈세 규모가 워낙 크고 각종 법적 제재가 겹쳐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시댁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동안 불법으로 축적했던 재산도 모두 환수되고 추가로 벌금과 가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다행히 다른 업체에서 받아주기로 했어요. 피해자들이니까 취업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한 달 후 시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두 실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세 포탈죄로 징역 3년, 시어머니는 아동학대 및 노동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진의 남편도 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판결문에는 특히 시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강한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극도로 제한된 식사로 영양실조에 이르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어요. 또한 21세기에 이런 구시대적 악습이 벌어진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어요. 수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법적 다툼을 계속할 여력도 없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뒤집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시댁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이미 텅 비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시나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를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수진이 인생은 생각 안 하시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가벼운 처벌이에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심한 건 수진이한테 한 일이에요. 임신한 며느리를 굶긴 게 심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다른 며느리들도 사람이에요. 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집을 떠났어요. 다시는 돌아올 일이 없을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2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평범한 주부에서 검사로 그리고 재벌가 딸로 정체성을 바꿔가며 싸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태아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수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가족과 엮여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진짜 제 모습을 되찾았고 딸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시댁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수진과 함께 산책을 다녀오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놀라서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진 채로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전혀 없었어요. 수진아, 수진아. 시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집 안으로 먼저 들여보냈어요. 임신부인 딸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지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지해서 임신한 며느리를 굶긴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옛날 방식만 알고 있어서 옛날에도 임신부를 굶기지는 않았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니까. 시어머니는 제 힘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했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한테 그런 짓을 할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저희가 그때 몰랐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제가 누군지 알았으면 잘해주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자신의 속내가 드러난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수진이는 그냥 만만하게 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정하고 싶어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저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애 아빠인데. 애 아빠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었고요. 수진의 남편에 대해서도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수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아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커요? 아빠가 있어도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나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수진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임신 7개월까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괴롭혔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해서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수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뱃속 아이까지요. 시어머니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수진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더니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수진아, 용서해다오. 할머니가 잘못했다. 하지만 수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무릎 꿇고 빌게. 용서해다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예전의 순한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였나요? 수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 아프다고 할 때, 그때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도 할 거예요. 그 집안과는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말에 시어머니가 더욱 크게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셨죠? 수진이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방법은 처음부터 잘하는 거였어요. 이제 와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용서한다면 수진이는 이미 답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 더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요? 처음부터 끝이었어요. 수진이한테 그런 짓을 한 순간부터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물었어요. 오늘 일로 마음 괴롭지 않니?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수진의 답에 저는 안심했어요. 딸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변호사님이 빠르게 처리해 주신다고 해요.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어서 복잡하지만 조건들은 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태상그룹 법무팀에서 이혼 절차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최고의 변호사들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다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싶어요. 수진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였으니까요. 며칠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조수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조씨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모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항소도 포기해서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사회에 나올 수 없을 것이었어요. 시댁의 사업체는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각종 벌금과 가산세로 인해 재산도 대부분 압류되었어요. 불법으로 축적했던 부는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평판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학대한 시어머니, 탈세로 직원들을 착취한 사업주라는 오명이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시댁이 있던 동네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그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집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다니.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론은 완전히 수진 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검사와 재벌가 딸이라는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며 싸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되찾았고 임신부로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수진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고마워할 게 없어.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네. 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제 진짜 모습을 다시 찾았고
딸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였고 제가 원했던 결과였어요. 시댁과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임신 8개월이 되어서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수진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아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수진의 영양 상태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몇 달 전에 영양실조 상태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새삼 그때의 일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수진이 제 팔짱을 꼈어요. 요즘 들어 딸이 저에게 더욱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맞았어요.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정말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처럼 우리 모녀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온 것 같았어요. 공원에 잠깐 들렀다 갈까? 수진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요즘에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근처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눈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수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지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히 제게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을요. 만약 평범한 주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검사도 하시고 재벌가 딸이기도 하시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라는 거야. 내 딸을 지키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 수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거야. 우리가 함께 키우는 아이니까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야. 벚꽃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봤어요. 요즘에는 수진을 위한 요리를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집이라 간단한 것만 해 먹었는데 이제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임신한 딸과 뱃속 손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지는 거실에서 태교 음악을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니까 분위기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아기가 음악 들으면 발길질을 더 많이 해요. 그래, 우리 손주가 음악을 좋아하나 보네.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아이의 안전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태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 문득 물었어요. 엄마, 저 낳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진을 임신했을 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너를 임신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 매일매일이 설렜어.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누구를 닮았을지 궁금해요. 수진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몇 달 전의 두려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쁘게 생겼을 거야. 엄마 닮아서. 엄마도 예쁘시잖아요. 모녀 간의 이런 대화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시집간 후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과 함께 아기용품을 정리했어요. 태상그룹에서 최고급 육아용품들을 선물로 보내줘서 방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써도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가 쓸 건데.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아기 침대, 옷까지, 장난감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곧 태어날 아기를 상상해 보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날 밤 수진을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밤에 혼자 있으니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날, 시댁에 찾아갔던 날,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던 날, 그리고 시댁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던 날까지 정말 격동의 시간들이었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검사와 재벌가 딸이라는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며 싸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댁 사람들의 교도소 근황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소 후에 다시 연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훈의 걱정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미 완전히 끝난 관계니까. 실제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6월 중순 수진이 드디어 진통을 시작했어요. 새벽 3시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초조했어요. 첫 출산이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2.9kg이고요. 수진도 아기도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에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 후 분만실에서 나온 수진을 보니까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힘들었을 텐데도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아기 봤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더라. 우리 수진이 닮아서.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작고 귀여운 손가락들, 작은 코, 그리고 평화로운 표정까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보시는 손녀예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가 된 거였습니다. 이름은 정하셨어요? 좋은 별이요. 우리에게 온 특별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수진이 정한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온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이미 산후조리원보다 더 좋은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에서 전문 산후도우미와 간병인을 보내주어서 수진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요? 수진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손주 첫 딸은 정말 중요해.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해. 매일 아침 은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수진도 모성애가 넘쳤어요. 아기를 돌보는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엄마가 됐네요. 그래, 이제 너도 진짜 어른이 됐어. 한 달 후, 은별이의 100일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하려고 했는데 태상그룹 임직원들이 축하 선물을 보내와서 집이 꽃과 선물로 가득 찼습니다. 100일 사진을 찍는 날 3대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수진과 은별이 그리고 저까지 3명의 여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은별이를 재우고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저는 말했어요. 너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너한테 더 강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못한 것. 그래서 시댁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제게 가르쳐 준 건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엄마가 누구보다 강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별이에게는 뭘 가르쳐 주고 싶어? 사랑과 용기 둘 다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되 필요할 때는 강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정말 좋은 답이었어요. 수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대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키우자. 할머니와 엄마가 힘을 합쳐서.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은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자고 있는 손녀를 보니까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자랄 거예요.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아이로 키울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랄 거예요. 할머니와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 느끼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작은 별 하나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저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고 딸을 지켜냈고 이제는 손녀까지 품에 안게 되었어요. 정말 완벽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작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